어제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전국에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개발 속도도 높여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게 골자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영끌, 패닉바잉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을 주도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3080 플러스 대책,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대략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들 공공주도 3080 플러스는 이 공공이 주도해서 신속하게 주민들 간의 이해 갈등을 저희들이 조정한 다음에 서울에서 32만 호 그리고 전국적으로 83만 호 이상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정부가 새롭게 신규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다. 또 혹은 공급에 문제 없다. 이런 기조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83만 호 굉장히 크게 공급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동안의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걸 자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동안 저희들이 17년 말에 주거복지 로드맵부터 그다음에 상계 신도시까지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속에서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이라든지 도심에 대한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장래에는 부족할 거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내에서 저희들이 빠르게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했고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선거 앞두고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확대 공급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던데 거기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선거보다도 예. 저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시장 동향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보기에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장래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저희 변창흠 장관이 취임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누차 예고한 것처럼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 확대 방안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고를 해가지고 왔었고요. 예. 그래서 선거와 연계하는 거는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할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속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잡고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민간에게 맡겨놓으면 가장 빨리 되는 지역이 이주할 때까지 한 13년이 걸립니다. 예. 저희들은 그거를 절반보다 더 빨리 5년 이내에 모든 갈등을 조정을 한 다음에 5년 이내에는 저희들이 분양에 들어간다 예.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자체하고 협업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들 대책 발표할 때도 예.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오셨고 저희들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다 합의를 한 사항이고 문제는 이 사업이 들어가면 이제 세부적인 사업 시행 인가나 시민은 서울시가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서울시와 실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에 입지를 구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개도 하지 않으셨고요. 예, 그렇지. 예. 혹자들은 땅이 서울에 그만큼 있느냐 이런 말도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갖고 있는 후보지 리스트나 예.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쭉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산정한 거는 한 22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 대책을 할 때 미리 밝혀버리면 결국은 이제 집값 과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특정 지역이 이렇게 오르고 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예.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예. 하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어제 발표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이고, 예. 저희들이 이제 전화로 문의를 받는 거는, 예. 우리 단지는, 우리 마을은 어떻게 될 텐데, 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 패턴이 뭔지,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이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건 결국은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인데, 이게 오히려 주택 값을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과거에 뭐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주변 집값이 인상되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대책을 마련할 때도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게 공급 확대가 다시 집값 과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예. 저희들의 일차적인 고심이었고, 예.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대책 발표 이후로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그 구역 내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신 분들한테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보상을 할 거고요. 또 뭐냐면 집값이 과열돼서 오르는 지역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정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공급 확대와 함께 철저하게 투기 수요 억제라는 집값 안정 대책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으로 있고요. 만일 공급 예정지에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단독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계시는 민간 조합원이나 토지주, 건물주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원치 않으면 예. 현재 있는 정비사업이나 현재 있는 사업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주민들에게서 선택할 사항이지만 어제 발표한 저희들 사업으로 하면 예. 지금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개발 이익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대책으로 우리 동네에 우리 단지에 어떤 식으로 혜택이 오는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걸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 경험으로 보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공공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LH, SH에서 주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아파트를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 품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 예. 그래서 LH나 SH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예, 공공 디벨로퍼 역할로서 이 사업을 이제 주민들과 조율하고, 예. 그다음에 각 지역에 맞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공공 역할이고, 그래서 주민들께서 민간 업체를 원하시고 설계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자재, 시설을 원하시면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갑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물량 중 30%를 추첨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주택 공급 방식으로 추첨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원래 지금 서울 지역 같으면 현행 방식으로 하면 이제 민간이 개발해서 나오는 땅인데 이쪽은 저희들 청약 비율이 특별 공급이 50%, 예. 그다음에 일반 공급이 50%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되어 버리니 예. 공공 사업은 특별 공급이 85, 일반 공급이 15가 됩니다. 예. 그래서 민간에 있는 기준과 맞춰서 일반 공급도 저희들이 50%로 올렸고요. 예. 이 50% 가운데 30%는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들도 추첨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고, 예. 그래서 특별 공급과 통장에 가입하신 지 오래 되신 분, 그리고 이제 사회에 간 나오는 청년분들 해서 3자 간에 저희들이 균형을 맞추어서 청약 제도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혹시 이게 입법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계획한 대로? 예, 지금 어제 저희들이 발표한 대책은 당연히 주택 건설 관련 법안이 다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 80 플러스 3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그다음에 공무원주택특별법, 그다음에 저 소규모 주택정비법, 요 세 개가 저희들이 조만간 빨리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예. 국회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주도로 해서 빨리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패스트트랙인데. 예. 그 중간에 어떤 굴곡은 없을까요? 지금 계획을 이제 5년으로 잡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작업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속하게 하지만 역시 관건은 토지 소유자들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동의를 하실지.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첫 번째 고비만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이 수렴된 그 사업 절차에 따라서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예. 작년 저희들이 5.16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방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들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올해 1월 달에 뭐냐면 공공재개발은 70곳께서 공모에 응하셨고 예.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8곳을 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했던 이 패턴을 본다면 저희들은 그때보다 이제 개발력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응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그 대책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부터 그 서울이라든지 도심에 대한 그 집값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과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유심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이제 투기 수요가 들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우선 분양권에서 배제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과열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다음에 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지분을 막 나누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도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은 뭐 실거주 목적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뭐 공급 쇼크라고 불리는 정도로 많은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차관님이 보실 때는 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선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입법이 완료가 되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히 설명회를 통해서 예. 시범 사업을 선정할 텐데 이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빨리 나와야 이제는 앞으로 이제 물량이 나올 거다 하는 이제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입법 끝나는 게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 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 설명회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높은 홍도도 나오고 법안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분명히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차관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윤성원 차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연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외교 안보 사안이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은 역시 북한 원전 의혹 논란이었죠. 인사청문회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당사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탄핵 거래 진상 조사 단장도 맡으셨고 오늘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또 대법원장 사퇴 촉구한 1인 시위도 하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많이 바빴습니다. 대법원 앞에서 지금 출근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상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했고요. 예. 처음에 대법원에 사회 청사 이 정문 출입문에서 닫더라고요. 현관을 닫아놓고
거기 쇠사슬 걸어놓고 예. 쇠막대로 빗장까지 걸어놓고 예. 이중으로 뭐 경비를 세우면서 국회의원 5명이 갔는데 아니 무슨 폭력배가 간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다 통보도 다 하고 간 것이고 아니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항의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면담조차 못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면담을 못 받아주는 건 둘째 문제고 아예 예. 현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래 바깥에 눌러 앉았죠. 만날 때까지 우리는 못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그제서 문을 열어주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에서 찾아가고 5명이나 그것도 법사위원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법원 출신이고 4선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못 만나주겠다는 그런 정도의 불통 대법원장 같으면 자격이 있겠냐 한 그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뭐 만나셨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갔죠. 뭐 안 만나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고 갔고요. 또 안 만나겠다 그래서 복도에서 앉아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는 아무리 여기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간이 있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예. 시간이 다 있는데도 아니 그냥 꼭 뭔가 큰 죄를 지었기에 망치는 거 아닌가. 원래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잖아요. 뭐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항의를 하셨을 테고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가 청사 출입을 현관에서부터 막았던 것은 죄송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니, 예. 우리가 무슨 폭력배도 아니고 무슨 테러범도 아니고 총칼 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 아니 대화하자고 찾아갔는데 그건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이게 정부를 불통 기관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탄핵 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예. 이게 2018년도 5월달 무렵인데 작년이죠. 2019년 5월달 2020년이네요. 5월달 무렵인데 예.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 무렵에 5월 22일인가 그 무렵인데요. 그때 임성근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예. 왜 내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느냐. 예. 나는 몸도 너무 아프고 지금 그냥 계속 수술도 받고 이런 상태다. 예.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우니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러 갔는데 예.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은 탄핵을 받아야 될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해 주지 못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당신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지 못하니 내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예. 아니 결국 그러니까 그때 벌써 이 여권차하고 탄핵 거래를 한 것이다.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시켜라. 라고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뭔가 묵계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인데 본인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처음에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대법원장도 판사 아니냐. 판사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사람인데, 예. 당신이 지금 판사 그 중에서도 제일 수장인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어떻게 당신 입으로 그렇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도 국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국회의원에게서 공식 답변서를 보낸 것이니까. 예.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예. 언론의 이야기랑 같네요.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불과 9개월 전 일이고요. 사표를 제출했는데 탄핵 때문에 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매우 이례적인 사태에서 자기가 탄핵 때문에 탄핵을 시켜야 될 대상이니 내가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겠다란 말이 그게 불쑥 나왔을 리가 없고 사전에 다 서로 간에 검토가 돼서 논의가 돼서 그렇지 뻔해 보이는데 예. 알겠어요. 여권과 그런 이례적 상황이 돼서 아니 자기가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거짓말한 때문에 거죠. 여권과 미리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대법원장과의 대화에서 몰래 녹음을 하고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래 녹음한 거 아니고요.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도청도 아니고요. 예. 본인이 스스로 상대방하고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예.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녹음하는 것도 전부 불법 아닙니다. 다 합법입니다. 예.
그게, 아니, 그리고 임성근 판사라는 사람이, 저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예. 그 사람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그 사람이 이 파일을 미리 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벌써 파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녹음 파일을 안 내놓고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니, 이거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만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 불법, 합법 이 문제를 떠나서 뭐 도덕성, 뭐 인성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도덕성 인성으로 따지면 대법원장이 100배, 1000배로 더 나쁜 사람이죠. 예. 아니 탄핵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사표 수리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수장이 나쁜 겁니까? 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얘기 좀 하자고 찾아갔는데 또 나중에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녹음했다는 사람하고 누가 나쁩니까? 아이 그거 참 100배, 1000배로 더 나쁘죠, 대법원장이요.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 이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사법연수원 17기 1동일에서 140명인가 되는 그 사람들이 막 현직 판사들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하는데요. 예. 그분들이 그 연명을 해가지고 탄핵을 첫 번째 해야 될 사람은 그 대법원장 김명수다라고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쯤 되면 사업부의 수장이 됐으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6, 7회 이상 예.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앉아있어서 그 어떻게 여기 서고 특히 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 최고의 그 책임자 자리에 그게 맞겠습니까? 예. 그러니 본인 스스로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다 떨어뜨렸으니 법원을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렇게 사퇴하지 않으면 결국은 탄핵 사태로까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러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만 예. 이번 표결 과정에서 알다시피 그 민주당은 무조건 자기 편, 진영 논리에서 자기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표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20석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탄핵안을 낸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아닐 텐데 저쪽에서 보나마나 부결시키려고 나올 텐데 아예 상정도 안 시키려고 나올 텐데 그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 준비는 일단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50석 이상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좀 두고 보고요. 자,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를 떠나서 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또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동 내용에 대해서 예. 저는 그것이 잘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미 다 국회에서도 밝히기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은 거기에 합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파면하겠다 그러면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무리 그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법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법에 대한 처벌 절차가 있으면 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예. 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무조건 표결을 해서 처벌을 해서 파면한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죠. 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절차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파면 사유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마음대로 파면하겠다 그럽니까? 예. 그럼 법치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1심에서는 형사적으로는 무죄 처벌할 수 없지만은 위헌적 행위는 한 게 맞다 또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위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위헌이라고 써놓지 않았잖아요. 예. 위헌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 그런 면에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예. 아니 위헌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죄 판결을 한 거 갖고서 아니 무죄 판결을 해놓고 징역 보내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말이 되나요 그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그 정도 알아들었고요.
그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죠. 정우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우영 후보자에 대한 후보 적합도랄까요? 예. 정의용 후보자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안보실장을 맡아서 계속 해오다가 그 다음에 외교안보 특보하다가 다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들어오셨는데 예. 문재인 정권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교 문제, 대북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할해온 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8년도 6월 달에 미국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것도 본인이었고 하노이 회담, 그 이듬해 있었던 하노이 회담도 본인이 주선했는데 예. 결국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가짜 평화쇼였다. 북한은 금년도 1월 달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자기 육성을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한 번도 핵 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이 줄기차게 계속해왔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진척되지도 않았고 중단되지도 않았다. 예. 그런 상태에서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온 동네에 막 선전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주동적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임질 입장인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파면돼야 될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계속해서 그 청문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은 아마 북한 원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북한 원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고 만일 본인의 답변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가 그 무렵이 언제냐면은 지금 만들었을 때가요. 원자력 과에서 만들었을 때가 예. 그 당시 백운규 장관이 원자력 과장이 이 월성 원전 임시로 그 최종 판정 날 때까지는 임시로 가동하겠다 그랬을 때 너 죽을래라고 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에서 아니 죽을래라고 하는 말이 도는 그 상황에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을 실무 차원에서 그냥 아이디어로 검토했다고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없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명확하게 더 우리가 뒤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야 후보자야 뭐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여기서 뭐 위정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후보자는 거짓말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겠죠. 예. 근데 지금 뭐 산자부에서 오픈된 자료를 보면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문건에 있고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도 뭐 미국이나 국제사회 모르게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모르게 지어줄 수 없죠. 누가 모르게 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상식 중에서 상식이죠. 예. 북한이 어떻게 모르게 원전을 지어줍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4월 달에 했는데요. 5월 달 그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할 바로 그 사이 시기에 이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자고 하는 그 안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구두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왜 검토를 했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아니 대한민국 땅에는 원전을 다 없애야 된다. 위험하다고 하면서 역시 대한민국 땅인 북한 땅에는 지어도 된다. 아니 그러면 왜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 남쪽 땅에는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럼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었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그 방사능 피해는 남쪽 지역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까? 얼토당토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이 원전 폐기 정책 자체가 엉터리고 북한에 계속 퍼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뭐 이게 뭘 하고 있다. 그래서 가짜 평화쇼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보려는 겁니다. 국정조사 요청하시는 겁니까? 국정조사는 이미 요청서를 냈습니다. 예, 특검은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를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예. 뭐 특검을 하고 뭐 그래서 아닌지까지는 국정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특검을 아무리 요구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각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이 계속 정치 쟁점화하면 후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거기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후폭풍이 무슨 후폭풍인데요? 아니, 북풍 그러는데 북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정권이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자신들이 내부 자료에서 나왔고, 수사 과정에서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마 뭐 찔리는 것이 많으니까 겁나서 이제 북풍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북풍을 조작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정권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하루 고생하셨는데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다 좀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 기자는 일단 코로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전날보다 80명 이상 줄면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가 됐는데요. 지역 발생이 351명, 해외 예비 11명으로 총 3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 좀 말씀드리면 예. 서울 강북구 소재 사우나 관련해서 총 15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경기도 군포시 한 교회에서 총 13명, 수원시 한 교회에서 총 1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병원 사례에서는 4명이 더 확진돼서 총 73명,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5명이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중구의 한 재활병원에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고, 네. 오늘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업데이트 된 것을, 어제보다 또 한 40명이,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적어요. 그럼 역시 네. 뭐 300명대를 유지할 텐데, 내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뭐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IM 선교회발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완화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예. 방역 당국이 약간 여지를 주는 그런 듯한 발언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예.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뭐 그 영업 시간을 조금 늘려준다거나 이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뒤, 그러니까 이 1월 31일에 2월 14일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주일 뒤에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보면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지역 발생 환자를 보면 300명대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세가 약간 꺾인 부분들 이런 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당국이 볼 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집단 감염도 뭐 광진구에서 이 음식점 사례라든가 또 종교시설에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한 다음에 내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를 하고 뭐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춰주는 뭐 그런 정도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것은 당국이 5인 이상 금지가 이 확진자 추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는데 예. 많은 도움을 줬다. 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때 이걸 풀게 된다면 뭐 여행지나 아니면은 여기저기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산 감천항 황운노조 집단 감염 유전자 조사 결과 GR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좀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 염기 서열 차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S, V, L, G, GH, GR 그다음에 기타 그룹 이렇게 예. 7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S 그룹 그리고 V 그룹 이 뭐 G 그룹, GH 그룹 다 있긴 하지만 예. S 그룹하고 V 그룹이 좀 다수였어요. 예. 그런데 GR 그룹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전파력이 더 빠릅니다. GR이 S나 V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경우가 예. GR 그룹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좀 독한 바이러스고 이게 지난해 좀 검출이 됐었습니다. 검출됐다가 이번에 다시 그때는 이게 러시아 선원발로 검출이 됐는데 이번에는 항만 노조 집단 감염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러시아 선원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GR 유형의 바이러스가 또 퍼지지 않을까 당국이 걱정하고 있고요. 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두 번째 전문가 자문이 나왔는데 만 65세 이상 고령자 투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신중하게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65세 이상 백신 접종 여부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게 지금 정부의 판단인데요. 예. 이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이 논의되도록 권고한다는 게 오늘 자문단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이런 것들은 식약처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따를 거고 이런 결정이 사실은 백신의 안정성 문제는 아니고 하지만 이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로 봤을 때는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효율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것이지 효과가 없다거나 결정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우린 가겠다. 물론 또 EU나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뭔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다. 안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 의료진이 먼저 맞고 그리고 이제 고연령자들이 다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일단 다른 백신을 또 이용하겠네요. 고연령자 입장에서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화이자 백신도 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요. 계속 다른 회사 백신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래도 조금 걱정스럽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는 식약처가 허가를 했습니다. 네. 이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이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하기로 한 건데요. 예. 다만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 한정됩니다. 고위험군이나 60세 이상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집단을 말하는데 어쨌든 레키노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보면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검증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수출길 열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쓰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스케치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여야 의원들 공방을 벌였는데 아무래도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질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에 북한의 이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것과 관련된 검토 이게 있었냐라고 물어봤는데 정의용 후보자는 전혀 없었고 또 산업부에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아니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현 가능성도 낮고 수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원전 관련 사업 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정의용 후보자는 당시 여러 언론 매체가 북한의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실렸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보수 언론에서 많이 썼습니다. 예. 해당 공무원이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작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일요일 야심한 시각에 몰래 문건을 파기했냐라고 이태규 의원이 다시 묻자 정 후보자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건 아니고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만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된 것 같은데 문건 파기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알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약속한 거기 때문에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모라토리엄 약속은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3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라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예. 다시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당 간사 김석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8명의 증인 참고인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어느 한 사람도 합의해주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말 청문회에 어울리는 증인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예. 존 볼턴을 불렀지 않냐. 예.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인데 예. 아니 이거는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매우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존 볼턴이 회고를 통해 제기한 문제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전 관료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 수장이 될 사람을 검증하는 자리에 와서 예. 이걸 청문회 증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냐 예.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그러자 김석규 의원이 아니 존 볼턴 보좌관 회고록에는 우리 정부 발표가 다른 내용이 많은데 어디가 거짓말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초반에 공방이 벌어지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론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런 공방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도 있었죠? 네, 경제문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대규모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실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했고요. 예. 그리고 이 그동안은 부동산 대책 발표했던 것은 도시 외곽에서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시 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이게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5년 있다 만들어지면 이게 효과가 있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짧은 것은 1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고 2년, 3년짜리도 있고 긴 것은 5년 이내 입주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공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이유가 난 서울에 살고 싶은데 서울에 집이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서울에서도 지금 저렴하고 좀 효율적인 그리고 30, 40대 우리 직장인 가장들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공급될 거다라는 희망을 준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칠게요. 네. 구글 영어 사이트에서 김치의 군원을 중국어로 했다가 네. 그 사이버 외교 사절단이죠? 방크에 항의를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방크가 오늘 오전 구글 영어 사이트를 방문해서 영어로 김치를 검색하면 오른쪽 화면 설명 부분에서 Place of Origin, 차이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또 검색창에서 Where is 김치 from? 그러니까 김치의 근원을 물으면 자동 완성 대답에 차이나라고 뜬다고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 한국어 사이트는 근원지가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데 영어 사이트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크가 정말 이건 뭐냐 구글의 이중적인 행태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방크의 회원들과 함께 구글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제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정됐고 삭제가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화이튼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해보는 법률 코너입니다. 신장식 최단비의 신비한 법률 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고정 멤버였고 최단비 변호사는 처음이시니까 따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투보 중에 제가 선택했습니다. 역시. 이게 신비하게 법률사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신비해야 되는군요. 그냥 우리 제작진이 제목 정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냥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네. 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이제 통과한 것인데요. 우선 신장식 변호사께서 네네. 어떤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은 어떻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탄핵까지 가결되느냐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토지국장 일본 신문사 산케이 신문 가토지국장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거 언론사 한 군데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가토지국장이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청와대로 부릅니다. 청와대로 불러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법원 행정처장이 다시 임성근 부장판사를 부르죠. 불러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랬더니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던 이동근 현재 부장판사를 불러서 4가지 주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판결 전이라도 허위다라고 하는 점을 중간에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동근 부장판사가 중간 판결, 이게 사실 그 자주 있는 일들이 아닌데요. 중간 판결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판결 선고 전에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니까 판결 선고 전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지시를 하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문 초안이 있었는데 빨간 펜으로 쫙쫙 긋고 얘기를 해서 명예훼손은 분명하나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무죄다 이렇게 바꿔 쓰고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훈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동근 부장판사가 가토지국장을 선고를 할 때 3시간 동안 서 있게 한 가운데 법정에서 훈계를 하고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예, 명백하죠 사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탄핵을 하느냐. 이거 법관들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최 변호사님 이게 야당 입장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여야의 시각이 이제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이 3권 분립이 처음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관의 견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탄핵 제도 자체에 대한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 내에서도 규탄 구호 외쳤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탄핵은 목적, 절차, 내용 모두 불법하고 부실한 탄핵이다라고 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본보기식 그리고 길들이기식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탄핵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이 탄핵 자체, 이번 탄핵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 변호사님. 네네.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탄핵에 있어서. 네, 그랬죠. 그건 아무래도 이게 통과가 되면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했을 때부터 대체로 갈등 지수를 좀 낮추면서 민생에 주력하는 이런 정국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정국 운영의 기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 지수를 높여지면서 전반적인 정국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더 민주당 지도부가 좀 저는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은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거예요. 사실 임성근 부장 이외에 빅4라고 하는 사실 그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던 법관의 독립적인 판결하는 것을 침해했던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판사들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그 사표를 냈거든요. 예. 오히려 의석수가 20대 때는 의석수가 적어서 못했다라고 한다면 21대 때는 오히려 의석수가 170개가 훨씬 넘었는데 조금 더 서둘러 하지 못했던 점을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 지수를 더 높이는 일이라고 봐요.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치우는 게 낫다. 맞을 매라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일단 뭐 헌재로 갔으니까요. 헌재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우리가 다뤄보기로 하고 유튜브로 나이스S님께서 이거 딴방에서 인터뷰하는 겁니까? 음성이 너무 또렷한데 예 맞습니다. 예. 각자 다른 방에 앉아서 지금 이상하게 3명이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지금 그 임성근 부장판사 동기들이 또 집단으로 항명을 했습니다. 항명이랄까요? 뭐 항의랄까요? 뭐 항의라고 하죠.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지금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런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 변호사님 기본권이란 게 뭔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요. 예. 이번에 여기 김 대법원장이 기본권을 제한했다라는 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란 내가 직업을 선택할 권리도 있지만 그만둘 권리도 있는데 예. 대법원의 예규상으로는 수사를 하거나 징계를 받는 사건이 아니면 예. 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는 근거가 없다. 근데 왜 지금 그 상태는 수사가 이미 끝난 상태였거든요. 예. 뭐 1심 무죄 받았고 예. 거기에다가 징계를 절차를 그럼 차라리 하면 되지. 징계 절차도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 그만두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한 거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쓰면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이렇게 해서 사표를 수리할 걸 요구해 줬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저렇게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냐. 이게 기본권 침해란 말씀이죠. 최 변호사님 어떻게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거는 뭐 기본권 침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사법권이 독립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당시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말 잘못했고 사실 잘못한 부분은 1심 법원 판결에서 나오거든요.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받기 전에는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일부에 편집되어 있는 녹취록이긴 하지만 그 녹취에 따르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뭐 이게 탄핵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사표를 수리를 하면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나오고 이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나온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 변호사님께서 기본권과 함께 거짓말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 거짓말 문제까지. 아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여요. 예. 그냥 더 진짜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빡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신단 예. 말이죠. 근데 전 동기들, 이 국민들이 참 약간 민망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법관의 독립이 문제가 됐을 때 이분들이 양승태 대법원 그 체제에서 사법농단이 있었을 때 어떤 입장 발표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나 사표 내는데 왜 안 받아줘? 근데 이거는 또 본인이 원하는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사표 내겠다고 그러면 내는 거예요, 사실. 네. 사표를 안 받을 방도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결과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임성근 부장이 한 것이고 아무리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선택은 임성근 본인이 한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법관의 독립은 뭐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 네. 존재하는 거고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기본권 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관의 독립이 침해됐다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하지 않은 채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처신이 좀 불분명하고 뭐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직업 선택의 자유 나도 기본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 법리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우리나라 부장판사님들이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나 하는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짓말로 상당히 뜨거워졌는데 김 대법원장은 오래전 일이라서 그랬다라고 합니다만은 뭐 그 말을 믿어줄 사람들은 믿어줄 것이고 못 믿을 사람들은 끝까지 못 믿을 거예요. 저는 근데 조금 믿기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임성근 부장이 거기 그 대법원장이랑 이야기하면서 녹음을 했을 거다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대법원장하고 면담하는데 녹음을 했다. 그거 뭐 양해를 구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우리 이동영 진행자님 여기 YTN 사장님이랑 면담할 때 녹음기 들고 들어가세요? 최 변호사님 어때요? 이 녹음 논란에 대해서 이게
아까 김기현 의원이랑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불법이야 하겠는데 불법 합법은 아닌 거 문제고. 아니, 예.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몰래 녹음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예. 왜 이것을 했느냐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죠. 근데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이제 음성근 부장판사의 해명에 따르면 자신이 사직을 하려는 목적 같은 것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했는가를 얘기하고자 녹취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 납득이 쉽진 않죠. 아, 자신의 의견을 내가 정확히 했는가? 네, 뭐 이해를 잘했나. 그렇지만 결국은 이 녹취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안 하려는 의도였던 거라고 본인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거짓말하는 판사로서 그만 내 법원의 판사의 경력에 그만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저도 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만약에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겠죠. 그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는 참 조심해야겠네요. 어디 가서. 그래요. 이게 나살겠다고 한 건데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 그 대화자 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 제3자가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녹음을 했다면. 근데 이게 녹취 보다 보면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린 건 뭐냐면 일부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야기할 때 네 하면서 본인이 대화자라는 거를 녹음에 계속 남깁니다. 흔적을. 이거 통비법상 비밀 녹음 아니다라고 하는 흔적을 좀 남긴다라는 점이 이거 언젠가 내가 나살겠다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예. 하나는 이게 형법상은 그 처벌의 대상은 아닌데요. 지금 최근 하급심 판결 좀 찾아보니까 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비밀 녹음하면 음성권 침해다 해가지고 뭐 약소한 돈이지만은 위자료를 소액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그럴 수 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원래 얘기하기로 한 거 내가 조금 뒤로 밀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헌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최종 결정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는데 이게 문제는 각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각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임기가 이번 달 28일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변론을 해야 되고 예. 뭐 판결 예를 들면 결정문도 써야 되고 예. 관련자들랑도 얘기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그냥 결정하기엔 부담이 있고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만뒀으면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은 이제 그만두게 하는 거잖아요. 예. 파면하는 건데 예.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소의 이익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 2월 28일까지가 임기인데 헌재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번 달 안에는 안 나올 거고 그렇다면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 끝난 판사를 어떻게 탄핵하느냐 네. 뭐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하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각하가 나오더라도 이제 그 뭐 심판의 이익이 없으니까 각하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각하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탄핵의 사유가 있으나 심판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한다. 이유 부분에 탄핵 사유의 인정 여부를 설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2월 28일이 지난 다음에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피해가 반복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심판의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 내지는 인용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이 빈소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경찰 차량으로 막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시간이 이미 다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통행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법관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또 반복의 우려 등등을 고려한다면 2월 28일 이후에 결정을 한더라도 네.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각하가 날 거라고 보는데 만일 각하가 안 된다고 하면 또 9명 법관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각하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세요. 예. 9명 중에 이 개인이 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예.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최근 판결들을 쭉 보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신 분, 바른미래당 쪽에서 추천하신 분,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추천하신 분은 대체로 보수적인 판결을. 나머지 분들은 그와 좀 상반되는 판결 결정들을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최초의 그 법관 탄핵에 걸맞는 조금 더 진전된 법관의 독립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결정이 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또 그런데 같은 법조인들 아닙니까? 같은 판사 출신이고.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 되면. 예, 최 변호사님. 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의 일반적인 그 직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2심에 무죄가 난 것이고 다만 그 당시 1심 법원 판결에서도 위헌적인 행위다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탄핵을 하려면 위법뿐만이 아니라 위헌이 있어도 가능하고 뭐 보통 뭐 리딩 케이스 얘기를 하면서 중대한 범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반드시 중대한 범죄가 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각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만주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엔 너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너무 틀려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또 알려주겠죠.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어제 열린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낙동강 살인 사건이 이제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 1990년 1월 4일에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있던 남녀가 이제 납치가 돼요. 그래서 여성은 이제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를 당했고요. 남성은 이제 겨우 목숨을 구했지만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엔 중상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현장에 단서가 없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사건 발생하고 1년 10개월 뒤에 지금 현재 무죄를 받은 2명이 살인 혐의자로 몰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이 사건의 혐의자가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재판 받으면서 물고문과 폭행에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 이랬는데 검찰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결국 무기징역 확정을 받고요. 21년 5개월의 시간을 이제 감옥에서 투옥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뭐 여러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그때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건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결국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났다. 근데 또 화제가 됐던 것은 당시 이 사건의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많이 남았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당시 본인은 무죄를 확신했던 이유는 장 씨라는 분이 시력이 아주 나빠서 이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했던 이 돌밭, 낙동강변 돌밭, 그리고 달도 뜨지 않은 아주 어두운 밤이었는데 거기서 뭐 추격전에 불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 씨 시력으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확신을 했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재심 통해서 무죄가 됐는데 이것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관련해서 2012년 12월 18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이죠. 이때 뉴데일리에서 문재인 악질 주부 성폭행 살인범 변론 충격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재심에 받아들여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나 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인정이 되면 재심에서 무죄가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체포와 불법 구금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받아나기 위해서 경찰이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그리고 고문하고 가혹행위에서 받아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례 신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방법,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진술을 했고요. 또 이제 구금되는 상태에서도 불법 구금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 벌써 3번째인데요. 정인이 사건으로 사과 한번 했고요. 이영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부실수 사건으로 사과를 했고 이번 건으로 사과를 했는데 박준영 변호사 이 재심 사건 담당했던 분은 사과 좋은데 야 사과 이렇게 하는 게 진정성 있냐라는 또 비판을 했어요. 말하자면 보도자료부터 먼저 돌린 거예요. 당사자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보도자료 돌리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일단 보도자료부터 자 우리 사과했어요라고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을 먼저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앞에 또 직면해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랬을 때 반발하고 뭐 이런 게 또 있겠죠. 근데 경찰만 그러면 문제 있냐? 결국은 이 사건도 검찰로 갔다가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하고 법원이 다 다 책임져야 돼요. 예. 사실 약촌 오거리 사건 뭐 전에도 다뤘었습니다. 그렇죠. 이 예. 건에서 사과한 사람은 지금 검사 판사 중에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말 21년이라는 동안 청춘을 다 버렸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죠. 보상은 어떻게 국가가 배상해야 되겠죠? 네, 이제 형사보상이 있고요. 예. 형사보상은 뭐 이제 많이 약촌 오거리 사건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옥살이를 했던 기간 동안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이요? 네. 근데 이제 뭐 형사보상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러니까 예. 국가배상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정말 21년에 5개월에 자신의 예. 인생을 없어진 그렇죠. 이것이 돈으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재심에서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은 없게끔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형사보상은 최저임금의 뭐 2-3배 정도를 산정을 해요. 5배까지 산정할 수 있지만 대체로 2-3배 정도 산정을 하고 뭐 변호사 비용 뭐 이런 일부 주는데 국가배상 민사소송인데요. 예. 민사소송을 통해서 꽤 많은 액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많은 게 아니 거죠. 인생을 생각하면. 그럼요. 예.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을 이렇게 해보면 국가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못 줍니다. 라는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자 부분을 더 깎으려고 막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쓸데없이 법리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미안한 거면 깔끔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것도 뭐 고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계속해서 뭐 소멸시효 주장하고 이자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깎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 배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국정원이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해서 네, 뭐 그랬어요.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결국 국가폭력을 할 수 있잖아요. 국가폭력이죠. 이 국가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는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